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편중의 부작용이 현실화된 건데요. 최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올 1분기 매출은 52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6조 2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13.5%, 영업이익은 60.1% 감소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가 있었던 2016년 3분기 이후 영업이익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원인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입니다. D램 고정 가격은 넉 달 연속 두 자릿수 하락세입니다. 여기에 5,600억 원의 영업 적자가 난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 부진도 한몫했습니다. 핸드폰 등 무선 부문도 중저가 스마트폰의 공세로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격이 거의 절반가량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많이 낮아진 거고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따라 삼성전자의 실적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반등했습니다. 전달인 2월 지표가 워낙 안 좋았던 영향도 있지만 반도체 생산, 소비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1% 늘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 출시에 D램과 플래시 메모리가 살아나면서 반도체 생산이 3.6% 늘어난 영향입니다. 소비도 지난달보다 3.3% 늘면서 3년여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미세먼지 영향으로 공기청정기와 건조기 등 가전제품 소비가 급증했고 관광객이 늘면서 화장품 판매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설비 투자는 5세대 이동통신 출범에 따른 통신기기 투자 호조와 늘어난 항공기 수입 영향으로 한 달 전보다 10% 늘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건축과 토목공사가 활발해지며 건설 시공 실적도 8.9%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큰 만큼 경기 회복 신호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분석입니다. 큰 폭의 증가율은 말씀드린 대로 2월 달에 감소폭이 컸던 거에 대한 기저효과를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반도체가 좀 둔화되면서 조금 하강 흐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순환 변동치와 미래를 내다보는 선행순환 변동치는 각각 0.1포인트씩 떨어지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개월째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LG화학이 미국에서 경쟁사인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차 전지 핵심 기술을 빼갔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법정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LG화학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9일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에는 관련된 SK배터리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지방법원에는 영업비밀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화학에 따르면 2017년부터 핵심 인력 70여 명이 SK로 이직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와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죠? 네, LG화학은 2017년 SK로 옮긴 핵심 직원 5명에 대해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올해 초 대법원은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양사 간 기술 역량 격차 등을 인정해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은 뭔가요? 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측의 제소가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 제기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GM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의 한국 GM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부는 한국 GM 인천 본사와 창원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전국 금속노동조합 한국 GM 비정규직 지회가 한국 GM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하고 있다며 사측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입니다.
한국 GM 측은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파견 근무 형태로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법상 직접 생산 공장에선 파견 형태의 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GM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불법 파견으로 의심되는 근로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네, 고용부는 불법 파견으로 의심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1,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불법 파견 혐의가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파견법에 따라 한국 GM 측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GM 노조 측은 한국 GM 카허카잼 사장의 기소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인천지방검찰청 건물 앞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4년 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사와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서 국토교통부가 맹비난을 받았었죠. 이후 조직 기강을 바로 잡자면서 근무 규정까지 강화했는데 최근 감사 결과 일부 직원들에게는 남의 일이었습니다. 30명 넘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 감사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내부 기강 감사를 벌였습니다. 비위에 연루된 직원 31명이 적발됐고 퇴직자 1명을 제외한 3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 22명은 해외 출장을 가면서 항공사의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부적절한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5년 2월 국외 여행 지침을 만들어 비자발적인 승급까지도 엄격히 금지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은 혹시나 하는 그런 오해도 받지 말라고 우리 내부 규정을 다른 부처 공무원보다 좀 강하게 이 부분은 15년에 운영하는 걸로. 결국 라운지 이용 특혜를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받은 3명은 인사혁신처와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좌석 승급을 받은 8명은 경고 조치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직원도 적발됐습니다. 지방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은 직무 관련자와 2차례 골프를 친 뒤 캠핑 숙소를 무료로 이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과징금 부과를 대충하거나 부적절하게 용역을 관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게도 경고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특혜를 받은 직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공직기강 활동이나 청년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으로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을 통보했습니다. 대상은 기장, 부기장 등 운항직과 정비직을 제외한 일반 직원으로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 가격을 통제하고 할인 판매를 막은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합계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년 반 동안 온라인 판매 업체의 최저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급가를 높이거나 공급을 아예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른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을 내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 대상이 대폭 늘어나 신청 대상은 총 543만 가구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ARS 전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이슈 체크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KT 화재 책임은? 자, 지난해 통신대란을 불러온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결국 화재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내사 종결로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5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얻은 수확이 없네요. 네, 빈손 수사 결과
그렇게 오늘 그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마 제가 그러셨어요? 기억이 생생한데요. 네. 작년 11월 24일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요. 저도 공교롭게 그날 이 아현지사에서 한 500m 거리에 떨어진 그곳에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이 통신사에 불이 나서 이 통신이 안 되다 보니까 이랬는데 저뿐만 아니고 그 전후에 있는 소상인 국민들이 휴대폰 결제도 안 되고 해서 큰 손해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책임은 오리무중이다. 그래서 그러네요. 결국은 원인 미상이다라고 오늘 그 서울 그 서대문구 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네. 실제로 그 방화 협의를 찾지 못했고 발화 지점도 특정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방화도 실화도 아니면 소방기본법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다. 결국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변론으로 형사적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 피해자들이 허탈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인을 모르겠다. 사실 교수님, 예. 사람에 의한 방화도 의심이 됐었죠.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에 의한 방화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불이 나는 그 날에 통신구에 들어가서 작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다음에 조사를 면밀히 해봤는데 담배꽁초처럼 어떤 발화 물질이라고 하죠. 이런 물질들이 전혀 발견이 안 됐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들어간 적도 없었고 그 안에서 작업도 안 했었고 또 일정한 발화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걸로 보면 사람에 의한 방화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럼 결국은 이제 가장 추측이 가능한 물론 지금 뭐 발표 내용을 보면 최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특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전기 설비에 의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추측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는 얘기인데 변호사님, 경찰에서도 지금 뭐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 확인을 했다고요? 지난 5개월 동안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서대문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13명으로 전담반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3명 전담반 이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방 그리고 또 또 유관기관을 해서 현장에 3번 감식을 하고 합동회의도 2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3번의 감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불난 다음 날 11월 25일 날 현장 감식을 해서 다른 어떤 물리적 변동이 있는가를 확인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휘발유나 이런 것에 방화 가능성이 있냐라는 걸로 해서 유증 검사를 했고 나아가 3차 같은 경우에는 잔류 연수물을 수거해서 어떤 또 다른 실화 가능성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요. 결국 그 유증 검사나 잔류 연소물 검사에서 실화 가능성이나 방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관리하는 데 일정 부분 문제가 없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실화나 방화 이런 것은 형사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어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명확한 뚜렷한 증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주위 상황이 너무 불에 타가지고 훼손이 된 관계로 네. 발화 시점을 특정할 수가 없고 발화 원인을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것이 이번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여기서 네. 주목할 점이 국가수 그리고 소방당국이 추측한 발화 지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환풍기인데 그렇게 이제 소방당국은 그렇게 처음에 발표를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이제 전기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 속에서 혹시나 스파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기의 어떤 합선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고 1차적으로 소방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정밀하게 조사해봤더니 그것이 원인인지를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원인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10시간 동안 그 안에서 불이 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소실이 돼서 그걸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찾기에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하지만 100% 그게 확실하다고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어느 지점, 어느 시설이 불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리게 된 것이죠. 네, 결국. 그렇다면 뭐 결국은 KT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 뭐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KT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원래 2015년에 이게 원효지사하고 통합을 하게 돼요. 이 지점이 아현지사가. 그렇게 되면서 원래는 A, B, C, D 등급이 있는데 원래는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C등급으로 올리게 되면 관리 상태를 과기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D등급은 보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회사가 관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나중에 시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결국은 KT가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결국은 이제 내사 종결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처벌할 대상이 없다. 어쩐지 좀 찝찝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서대문 경찰서 그과 결과를 했지만 그 유력한 그 어떤 근거는 뭐냐면은 국립과학수사의 연구소의 법화학 검사 결과입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통신구 내부의 전기 원인으로 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통신구의 심한 연소와 변형으로 인해서 구체적 발화 시점과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그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어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보다 더 어떤 고급적인 어떤 수사와 이 원인을 밝혀낼 그럴 기관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인 물리적 한계가 있다 이런 것 같은데요. 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있는데 결국 사람은 죽었는데 네. 그 원인을 밝히질 못해서 그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과연 뭐 5달에 걸쳐서 뭐 3번의 감식이 있었다. 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열과 성을 가지고 원인을 밝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지금 쏟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재의 원인을 모른다는 거 책임 소재도 책임 소재고 또 여기에 재발 방지는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도 듭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승계의 마지막 퍼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된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이 어제 늦게 구속됐습니다. 증거 인멸과 조작이 의심되는 가운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삼바 분식회계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첫 구속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작년부터 해서 분식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뭐 사실 주식과 관련해서 거래가 정지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형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첫 구속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 이 구속 영장이 기재된 범죄 사실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인 분식 그러니까 형법적으로 봤을 때 형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식 과정에서 있는 증거를 인멸하고 또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그 증거를 없애라라고 하는 지시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나아가서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이 혐의로 지금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분식 회계가 있었다는 부분을 사실상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이번에 어떤 수사의 상당 부분 탄력을 받게 된 계기가 됐다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구속된 임직원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문제가 될 만한 자료를 모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없애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하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증거인멸 윗선 지시 받으셨습니까? 혹시 삭제한 단어 중에 JY 합병 있었습니까? JY 합병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전실 이 삭제를 해야 하는 자료에 있었던 단어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죠. 교수님 이게 뭘 뜻하는 건가요? 뭘 뜻하면 JY 하면 뭐 이재용의 이니셜 아니겠습니까? 네. JY. 그다음에 합병이라고 하는 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전실은 미래전략실이라고 이게 물론 2017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없어지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새로 생긴 게 TF라고 하는 것이에요. 삼성전자 TF, 삼성생명 TF, 삼성물산 TF 세 개가 생겼는데 요 세 가지 단어를 검색을 하는 거죠. 예컨대 스마트폰하고 그리고 컴퓨터. 그러니까 직원들 지금 뭐 수십 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삼성 바이오 에픽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대전화 그리고 컴퓨터에 이 세 가지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검색해서 나오는 문서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다 삭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료들을 다 삭제한다는 말은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는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보고서에도 허위 내용을 적시해서 보고한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양상무라는 사람과 부장 한 명이 두 사람이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증거 인멸의 정황이 충분하고 또 범죄의 구성 요소도 일정 부분 구성이 됐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판사가 결정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상무하고 부장 한 명, 두 명이 어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네, 변호사님 또 여기에다가 콜옵션 평가를 없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건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콜옵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 지배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합작사인 바이오젠과 함께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분식 회계와 관련해서 문제된 것은 뭐냐면은
이게 그 미국 회사인 바이오젠이 이 그 삼성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한마디로 네.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되면은 그것을 주식을 매수 청구를 하면 그만큼 네. 결국은 빚이 이 그 회사에 늘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와 같은 빚이 있을 가능성을 숨겼다는 것이죠. 그게 네. 바로 이와 같은 그 분식 회계의 그 어떤 지금 금융 당국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인 것 같은데,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콜 옵션에 대한 사실을 숨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추가적인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게다가 또 상무급 임원이 계열사 사장 휴대폰까지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게 가능이나 한 일인가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네. 아무리 그 그룹의 상무급 임원이 고한승 지금 에픽스 사장의 휴대전화까지 다 검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JY 합병, 미전실 이런 단어를 집어넣어서 그런 단어가 관련돼 있는 문서가 있으면 다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사에 있는 상무급 임원이 계열사의 사장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뺏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상무급 임원이 갖고 있는 파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에 있는 상무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미전실, 예전에 미전실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서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에픽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 어떤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회장의 특별 지시를 받고 부회장의 특별 지시를 받고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서 이 행위를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과정에 관련해서 이 같은 사건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와 같은 의심을 가지고 이와 네. 같은 사건을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증거인멸을 했는 내용도 보면은 JY라고 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국 이와 같은 분식 회계의 핵심은 바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금융 그 당국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그 증권 거래 같은 것들을 사실은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 측이 반발을 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삼성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 같은 경우에 일단 잠정적으로 손을 들어줬고, 형사적으로는 지금 계속 그 수사의 어떤 폭을 좁히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누가 승리가 되고 누가 패배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사실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의 수사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번 건이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전실 업무를 이어받았던 삼성전자 TF에서 네. 만약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증거인멸에 관여를 했거나 아니면 인멸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찾아낼 수 있다고만 하면, 이 지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위원회 산하인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에 정황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증거인멸하는 과정들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도 사실은 범죄 혐의가 구성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찾아내느냐, 결국은 이게 네. 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지금 현재 두 사람이 구속이 됐다는 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봤을 때 일정 부분 범죄가 소명이 됐다고 보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좀 부정적으로 삼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스스로 잘못된 게 없다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해 왔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깨끗하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갑니다. 애물단지 면세업. 하나그룹이 오는 9월 면세점 사업을 종료합니다. 3년간 1,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고 관광객 수도 줄어들어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결국 네. 하나그룹이 면세점 사업을 접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 군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제주도의 그 공항의 출국장에서도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었고, 63빌딩에 있는 면세점 사업 두 곳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도 계속 벽자가 나는 바람에 작년 2018년 2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2018년 2월에 그 면세점도 문을 닫았어요. 이미 1차적으로. 닫았고. 네. 그리고 한구선 이제 운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면세점 사업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시내에서도 사실은 면세점 사업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몇몇 회사들만 빼고는.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최소한 1,000억 원에서 1,000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최소 줄인 게 66억 원 손해까지 줄였는데 더 이상은 못 줄이는 거죠. 흑자가 나지 않으니 네. 결국은 이제 문을 닫겠다고 면세점 사업을 반납하는 그런 사태까지 오게 됐다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 운영 기간에 비해서 적재 손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이 1,000억 원이지 네. 3년에 1,000억 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1년에 어떻게 보면은 그 330억, 네. 한 달에 30억, 쉽게 말하면 하루에 매일 1억씩 손해를 봤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 운영하면 할수록 1억씩 된다고 하면은 사실 30년이면 도대체 1조가 넘는 금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 그 한화의 갤러리아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명품이다 이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손실을 계속 감내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경영진에서 어떤 그 한마디로 읍참마속의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0년까지 이 특허권을 가지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했다가는 이 남아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아무래도 이 네. 중국의 사드 제재 영향이 컸겠죠. 그럼요. 지금 제주 제가 공항에 면세점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닫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중국 관광객들이 갑자기 그렇겠네요.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네. 사드 여파로 물론 요즘 들어서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렇게 많은 그 중국 관광객들이 오던 시절하고 완전히 비교하면 지금은 뭐 그 당시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드 여파 때문에 결국은 관광객이 줄어들었고 관광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면세 산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계속 적자를 보다가 결국은 이번 사태까지 온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2014년인가요? 그때 면세 사업을 좀 많이 늘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너무 심해지다 네. 보니까 결국은 출혈 경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네. 결국은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뭐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면세점 사업자 이 면허권을 줄 때부터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분명히. 또 이 이번에는 면세점 위치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면세점이 6개였습니다. 네. 그런데 3년 만에 13개로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졌고 말씀하신 것처럼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63빌딩에다가 이걸 네. 했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그 중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가는 것이 딱 떠오르는 게 어딥니까? 명동이죠. 네. 명동 가면은 명동 근처에 있는 한국 그 K뷰티라고 할 수 있는 이 화장품을 그렇죠. 싹쓸이하고 네. 그 다음 가는 것이 이와 같은 면세점인데 일부러 그것에 대해서 여의도까지 가가지고 과연 이와 같은 그 구매를 하겠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의도까지 가는 사람들이 적었고 더불어서 이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 그 이른바 따이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쇼핑객들이 급감하면서 이와 같은 굉장히 큰 쓰나미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네. 대기업인 하나마저 발을 빼는데 다른 사업주들은 또 어떤 상황일지 걱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갑자기 2014년에 늘렸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6개 있던 게 13개로 늘었어요. 네. 그럼 2배로 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경쟁이 그만큼 커진 거죠. 심해진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하나와 함께 허가를 받았던 회사들이 신세계, 신라, 두산, SM 면세점들인데 이 면세점들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나가 문을 닫은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다른 면세점들도 일정 부분 타격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최진범 교수와 함께 오늘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기사 이면에 숨어있는 팩트와 취재 뒷얘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알아보니 오늘은 류정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류 기자, 네.
정부가 다음 달 초에 시내 면세점을 신규로 얼마나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논의 과정이 졸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시내 면세점이 꽤 민감한 네. 사안인데요. 아시다시피 2016년 면세점 신규 특허 심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맞물려 로비 사건으로 비화되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관련 부처인 관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롯데그룹은 총수가 법정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발생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외풍을 차단하겠다며 내놓은 카드가 신규 시내 면세점을 허용할 때 전문가로 구성된 보세 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운영위를 통해 면세점을 더 늘릴지 여부도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논의해서 그 시장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그동안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기는커녕 이번에 처음 만나는데 심지어 운영회 구성원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운영회가 제때 열리겠냐며 파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운영위 첫 회의 때 위원들이 다 참석은 하겠느냐 의구심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분히 보세 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가 구색 맞추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그럼 다른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형 사고가 많아서 홍남기 부총리가 안전 분야 필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요? 네, 지난 2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공공기관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 분야 필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3월까지 확충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KTX 강릉선 탈선, 서부발전 근로자 사망사고 등 공공기관에서 대형 사고가 있다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공언대로 3월까지 안전 분야 필수 인력 채용이 됐습니까? 부총리 공언과는 다르게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코레일, 한국서부발전 등에서 공식적으로 채용된 안전 분야 인력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기재부는 3월이 아닌 상반기에 안전 인력 등 총 1,400여 명을 뽑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역시도 더디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별로 필요한 안전 인력 인원에 대한 요구서를 받아서 검토 중인데요. 기관별 인원 보충에 대한 미세 조정 등을 감안하면 상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자, 부총리 발언이 어째 가볍게 됐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류 기자, 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은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에 예산 내실화가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통상 2월부터 4월까지는 이제 기재부 예산부처는 실무부처 사람들을 만나서 내년도 예산안에 넣을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스터디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고 이제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숨고르기 시간인데 지난해와 올해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 편성이 되면서 예산실이 1년 내내 예산만 짜는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예산실 곳곳에서 현장이 반영된 예산은 고사하고 각 부처 민원 성격 예산만 본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쉼없이 업무가 진행이 되다 보니 지친다고 호소하는 인력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기사 이면의 취재 뒷이야기 오늘은 유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집중 토론 리얼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예상대로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실적 쇼크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한때 연간 영업이익 60조 원에 육박했던 메모리 반도체의 신화도 한풀 꺾였는데요. 진짜 실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이재용 부회장, 그의 시선이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133조 원의 공격적인 투자에 정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는데 삼성전자의 경쟁력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두 분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오대원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위 교수님, 이미 실적 쇼크를 예고했던 상황이지만
오늘 1분기 활정 실적을 보고서 더 놀랐어요.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제 이런 어떤 어닝 쇼크를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실적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지 마세요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발표한 걸 보면 매출액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 13.5%, 그리고 영업이익은 놀랍게도 60%가 감소했던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국내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이 국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 개별 회사의 어떤 실적 발표에서 쇼크를 넘어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하고 수출 전반에 걸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실적 악화의 주 원인을 꼽자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일 텐데 정확히는 이제 메모리 분야고요. 오 교수님, 정확히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예, 삼성전자의 부문 중에 4개 부문 중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컸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양날의검, 우리한테 지금 우리나라 산업에 큰 충격으로 도구로 돌아온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워낙에 성적이 좋았던 지난 2년 동안의 슈퍼사이클에서의 그 아주 큰 성과가 이번에 특히 이제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이다 이런 거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위 교수님 어제부터 이 반도체 왕자를 인텔에 내줬다 뭐 이런 보도들이 계속 쏟아졌는데 이 삼성전자 자체가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인텔의 왕자를 내줬다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고요.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반도체를 볼 때 이제 메모리 부분과 비메모리 부분을 우리가 쪼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독보적인 압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메모리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인텔을 능가한 적은 없었습니다. 총 매출액 규모나 이런 점에서 삼성이 이제 인텔을 능가하거나 거의 이제 대등한 위치까지 매출액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어떤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10위권에도 이제 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런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고 문제는 아까 이제 오 교수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어떤 메모리 분야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즉 산이 높으면 이제 골도 깊은 그래서 과거처럼 또 한 번의 어떤 깊은 골로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은 그렇다면 이제 비메모리 부분 예를 들면 시스템 LA 사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비메모리 부분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오늘 다른 요인들도 살펴를 보면 디스플레이 부문이 적자 전환을 했는데 오 교수님, 그나마 이제 스마트폰이 선방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전반적으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디스플레이 부문에서의 적자 전환은 또 역시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삼성의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애플의 실적이 안 좋으니까 중간재를 공급하는 삼성의 실적이 안 좋아진 면이 있었고요. 근데 다만 가전에서라든지 또 삼성의 과거의 주력 제품이었던 모바일 부문에서 핸드폰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 이거는 좋은 징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달 생산, 소비, 투자 등 우리나라 산업 활동의 주요 지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모두 그 전달보다 늘어난 걸로 나왔는데 위 교수님 이거 수치 좋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일시적으로 좀 이번 달 한 달에 국한해서 본다면 좋아졌습니다만 근데 그 전달은 또 안 좋았거든요. 그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지표들 생산, 소비, 투자의 지표들이 거의 뭐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한 달 올라가고 다음 달 떨어지고 그 다음 달 또 올라가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달 한 달에 이제 일희일비할 이슈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예를 들어 분기별로 또는 연 단위로 이렇게 좀 봐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소비자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소비자 심리, 기업의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자료를 보면은 2월에 감소했던 반도체 생산은 지난달 3.6% 증가를 했고 반도체 재고도 10% 조금 넘게 감소를 했는데 오 교수님, 이거는 긍정적으로 풀이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의 장점이자 단점은 경기를 네.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3대 세계 시장을 과점으로 잡고 있는 업체들이 재고 조절을 통해서 가격을 방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생산이 좀 늘고 있다는 건 2분기 말쯤에 이제 인텔에서 발표되는 새로운 새로운 CPU가 신규 고성능 서버를 증설하고자 하는 데이터 센터들의 이런 수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의 이 반도체 부분에서의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실적도 개선될 징후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관심은 앞으로 전개될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비전입니다. 133조 원 규모의 공격적인 투자를 앞세워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우뚝 서겠다는 전략인데 정부도 이에 발맞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부는 사람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반도체 분야 국가 R&D를 확대하고 유망 수요 기술은 정부 R&D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1조 원 수준의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차세대 반도체 원천 기술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R&D와 연계하여 연구 인력을 키우고 계약학과 등을 신설해 전문 인력을 키우겠습니다. 분야별 실무 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미 교수님,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방금 이제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크게 이제 두 개의 키워드를 이미 정리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술, 하나는 교육. 그래서 이제 교육의 측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맞춤학과라든지 또는 실무형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들,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LSI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결국 설계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런 설계 역량이 결정적으로 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고급 인력을 교육해서 산업계에 공급을 하겠다. 이게 하나의 이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기술 개발. 특히 이제 이 설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패밀리스 기업이라고 불립니다만 이제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생산이 아니고 그런 기업들이 현재 거의 지금 도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반도체에 대한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즉 기술적 역량을 축적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하겠다라는 어떤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 최악의 실적 부진 그리고 함께 발표된 비메모리 육성 방안. 오 교수님, 일단 삼성전자로서는 타이밍이 적절했네요. 예, 발표되는 타이밍이 되게 적절했죠. 그리고 이렇게 오랜만에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같은 정책을 내놓는 건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것이 어제 오늘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미 삼성은 과거부터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센서, 이미지 센서라든지 AP,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 연산 칩셋 이런 연구와 이런 실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하여 이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실적이 최악이 된 이런 상황에 앞으로 이런 투자를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내놓은 건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오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비메모리 사업을 꾸준히 투자는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왜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힘을 내지 못한 겁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비메모리 분야는 약간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메모리 반도체는 정교하게 잘 만드는 것으로 매출이 보장이 되는 분야라고 한다면 원가 절감과 매출 보장이 되는 분야라면 비메모리 반도체인 시스템 분야는 설계하는 능력, 창의성 그리고 그 생태계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서 디자인하는 것과 또 생산해 주는 것이 같이 쿵짝쿵짝 잘 맞아서 가느냐 이런 생태계 분야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 열의에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비교 우위가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죠. 예. 미 교수님, 결국 그러니까 비메모리 분야에서 기술적인 노하우 그리고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게 관건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어떤 기업의 역량이 좀 다릅니다. 기업의 역량이 다르다는 것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 역량, 즉 기술자들도 엔지니어들도 다르다는 이야기죠. 네. 메모리 쪽은 아까 오 교수님 잘 정리하셨습니다만 결국에는 현재 거의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
소규모의 메모리 칩에 집중해가지고 대규모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부릅니다만 대량 생산을 통해서 코스트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후발자를 이제 따돌리는 이런 전략을 취했고 그게 성공적으로 먹혔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분야에서 이제 중요한 건 다품종 소량 생산의 이슈가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각각의 특화된 하나의 반도체에 대한 전문적으로 설계 역량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설계 역량이 되고 이걸 생산할 때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잘 그 정교하게 그 주어진 목적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가라는 이게 전혀 다른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삼성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결국 전문적인 인력들을 많이 갖추고 있지만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인력이 결정적으로 이제 부족한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삼성이 잘 해왔던 메모리 쪽은 소품종 대량 생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더 강화를 할 때 하려는 비메모리 부분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특징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 문제는 지금 인텔이나 퀄컴을 선두로 해서 미국이 비메모리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 삼성전자가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요? 시스템 반도체라고 네. 하는 이 분야는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그만큼 기대하는 수익을 걷기가 어려운 분야임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인텔이나 퀄컴 같은 글로벌 강자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서 삼성이 얼마나 자기의 시장 비중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위험한 투자이죠. 그러나 지금 시대가 아시다시피 위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네. 왔고 그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더라도 가격을 맞출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기반이 갖춰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퀄컴이나 인텔 같은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 앞으로 메모리를 포함하는 칩들을 개발했을 때 삼성처럼 메모리 칩을 개발하는 기업이 이런 인텔이나 퀄컴이라든 같은 이런 연산 칩을 메모리 반도체 안에 집적해 넣겠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경쟁력이 있을까? 네. 이게 나중에 이 달콤한 수익만에 취해가지고 이 상태로 가다가는 큰 위기에 봉착할 수가 네. 있겠죠. 그래서 지금이 특히 관에서 이렇게 협력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전환의 시기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은 이번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병철 회장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을 때에 대한 결단 그리고 반도체 사업을 결정적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던 이건희 어떤 삼성의 회장의 결단에 이어서 세 번째로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주명한 타이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비메모리 쪽에 투자하면서 결정적으로 지금 그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게 AP, 즉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모바일 폰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하고 전장,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반도체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방향은 대단히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투자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제 경쟁자들을 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편에는 따라오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얼마만큼 따돌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성장 동력을 찾아 나선 삼성전자 미래가 어떻게 빛이 밝혀질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맑은 공기에 따스한 햇볕까지 완연한 봄을 만끽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의 첫날인 내일은 하늘빛이 흐려집니다. 또 낮 동안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북부로 지나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또 산간에는 우박의 가능성도 있어서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날은 온화합니다. 낮 동안 서울이 21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아직 서늘한 만큼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전북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일 때가 있겠는데요. 이들 지역은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부터 낮 사이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21도, 춘천 23도로 따스하겠습니다. 동해안 차차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울진 22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21도, 대구 24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날도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비즈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